제천 하숙집, 냉장고 속 머리, 월악산 자락에 자리한 조용한 소도시 제천, 추석 송편과 밤기차 소리로 유명한 이곳은 삶이 소박하게 흘러가는 곳이다.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고향에 갈 때면 스스럼 없이 열쇠를 맡기곤 했다. 낡은 하숙집의 얇은 벽 너머에서 끔찍한 비밀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날 아침 연로한 하숙집 주인 박순자 할머니는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진 세입자의 방을 청소할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작동 중인 낡은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녀가 발견한 것은 남은 음식이 아니라 얼음과 말라붙은 피 속에 얼어붙은 사람의 머리였다. 비명이 골목을 울렸고 경찰이 즉시 출동했다. 그리고 그 냉장고에서부터 한 의심스러운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두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다. 그동안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작은 골목 전체를 뒤흔드는 이야기였다. 당신은 지금 365 단편 소설 채널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진실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그날 제천의 하늘은 마치 비밀을 품은 듯했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새벽부터 내린 가을비가 박순자 할머니가 사는 좁은 골목에 낡은 함석 지붕들을 적시고 있었다. 60에 가까운 나이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했다. 머리카락이 희끗해지고 비가 올 때마다 무릎이 쑤시긴 했지만 말이다. 그녀는 도시 외곽에 있는 소박한 하숙집의 주인이었다.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집이었다. 하숙집은 방이 6개뿐이었다. 벽은 얇고 바닥 타일은 빛이 바랬지만 깨끗하고 지방에서 올라온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이 지내기에는 충분히 아늑했다. 박 할머니는 부엌과 작은 거실이 있는 집 앞쪽에서 살았다. 뒤뜰 담장과 가장 가까운 구석에 있는 5호실은 일주일 넘게 비어 있었다. 태식이가 말도 없이 떠난 지 벌써 7일이나 됐구나. 할머니는 빗자루와 양동이, 걸레를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시선은 굳게 닫힌 방문으로 향했다. 그 청년, 과묵하긴 해도 예의는 발랐는데 너무 조용해서 탈이었지. 5호실 세입자였던 강태식은 검은 피부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젊은 남자였다. 그는 2달 전 커다란 배낭 하나만 메고 나타났다. 말이 거의 없었고 낮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가끔 자정이 넘어 돌아와 방에 틀어박히곤 했다. 찾아오는 손님도 텔레비전이나 음악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박 할머니는 그 방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고 했다. 코를 찌르는 비린내였다. 그녀는 강태식이 냉장고에 생선을 넣어두고 요리하는 것을 잊었으리라 생각했다. 그날은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서 박 할머니는 비어있는 방들을 모두 청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5호실 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창문들을 활짝 열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구멍난 홈통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불안한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방은 퀴퀴했고 축축하고 희미한 비린내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았다. 남겨진 물건은 많지 않았다. 얇은 요와 작은 책상, 그리고 방구석에 놓인 낡은 흰색 냉장고 한 대가 전부였다. 냉장고는 낮은 소리를 내며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 박 할머니는 미간을 찌푸렸다. 냉장고는 왜 켜놓고 갔을까? 왜 그냥 버려두고 갔지? 냉장고 문손잡이를 잡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저 상한 음식 찌꺼기만 나오기를 바랐다. 하지만 냉장고 문이 열리는 순간 무언가 그녀의 코를 찔렀다. 쇠와 피, 그리고 얼어붙은 살점 같은 찌르는 듯한 비릿하고 차가운 냄새였다. 세상에. 냉장실 아래 칸에는 작은 비닐봉지들 뿐이었지만 위쪽 냉동실에는 크고 두꺼운 검은 비닐봉지가 얼어붙은 채 툭 튀어나와 있었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박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싸웠다. 그녀는 침을 삼키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봉지를 꺼냈다. 무겁고 꽁꽁 얼어 있었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숨을 참으며 비닐의 매듭을 풀었다. 비닐이 열리는 순간 사람 살려! 그녀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사람 머리야. 남자의 머리. 아직 얼어붙은 피로 축축한 머리카락. 눈은 굳게 감긴 채 차가움 속에 얼어붙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굳어 있었으며 끔찍했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했고 박 할머니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몸이 휘청이며 그녀는 주저앉아 계속해서 히스테릭하게 소리질렀다. 그 비명은 골목 전체로 퍼져나갔다. 방문들이 열리고 이웃들이 뛰쳐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토했다.
몇몇은 냉장고 안을 보려다 참아보지 못하고 황급히 눈을 감았다. 이웃 중 한 명인 최 통장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비 내리는 아침에 정적을 깼다. 박 할머니는 여전히 주저앉아 있었다. 몸은 떨리고 얼굴은 잿빛이었으며 손에는 항상 지니고 다니던 작은 염주를 꽉 쥐고 있었다. 입으로는 계속해서 기도를 읊조리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다. 누구일까? 왜 강태식은 이 머리를 냉장고에 두고 갔을까? 이 방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함께 어두운 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3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들 민준에 대한 쓰라린 기억이 그녀를 다시 덮쳤다. 그날 아침 이후 박 할머니의 하숙집이 있는 작은 골목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평소 마루에 앉아 담소를 나누며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은 이제 문을 굳게 닫았다. 아이들은 더 이상 길에서 놀지 않았고 웃음소리는 두려움에 찬 속삭임으로 대체되었다. 경찰은 오호실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쳤다. 이제는 관처럼 보이는 그 냉장고는 증거물로 옮겨졌다. 감식반은 하루 종일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핏자국들을 수집했다. 강태식은 떠나기 전 방을 청소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 타일 틈새, 책상 및 문손잡이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다. 김진우라는 이름의 젊은 형사가 수사를 이끌게 되었다. 그는 이 도시에서 근무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 얼굴은 앳되었지만 눈에는 진중함이 담겨 있었다. 처음 박 할머니의 떨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김 형사는 부드럽게 다가갔다. 어머님, 힘드시겠지만 저희는 어머님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박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머리의 형상이 떠올랐다. 비릿한 냄새, 얼어붙을 듯한 차가움, 그리고 민준의 눈빛, 민준. 3년 전 민준은 강원도 영월 지역의 수해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것을 돕겠다며 집을 나섰다.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몇 주 동안 수색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산악 지역에서 잡힌 뒤 사라졌다.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때부터 박 할머니는 민준의 모든 물건을 보관했다. 책, 신발, 심지어 낡은 달력에 남긴 손글씨까지. 매일 밤 그녀는 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민준의 일기장에 기도와 희망을 담아 하루를 기록했다. 김 형사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작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박 할머니가 건넨 노트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페이지들에는 할머니 자신의 글씨가 가득했지만 오래된 페이지에는 민준의 단정한 글씨가 보였다. 아드님이 글쓰기를 좋아했나 보군요. 김 형사가 물었다. 네, 형사님. 어릴 때부터 정이 많고 남 돕기를 좋아했어요. 그때도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가방을 열어 냉장고에서 발견된 머리의 얼굴을 법의학적으로 복원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아직 초기 단계였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김 형사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고 박 할머니의 반응을 살폈다. 노부인은 오랫동안 사진을 응시했다. 입술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민준이가 아니에요. 얼굴이 달라요. 다행이다. 우리 아들이 아니야.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김 형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나의 미스터리는 풀렸지만 또 다른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민준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란 말인가? 한편 옆방 세입자인 이수진이 경찰에 연락했다. 그녀는 전에 이상한 냄새를 맡고 수상한 소리를 들었지만 침묵했던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김 형사는 즉시 그녀를 만났다. 그냥 생선 썩는 냄새인 줄 알았어요, 형사님. 가끔 밤에 의자 끄는 소리나 물이 계속 흐르는 소리도 들렸고요. 하지만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이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김 형사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는 5호실로 돌아갔다. 침대 밑에서 감식반이 수상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옷깃 안쪽에 핏자국이 묻은 남성용 셔츠 조각이었다. 셔츠의 작은 주머니에는 낡고 일부 젖은 종이 조각이 있었지만 내용은 아직 읽을 수 있었다. 아무도 믿지 마라. 봉사단체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도 포함해서 그들은 돈만 원 할 뿐이다. 그 손글씨는 낯설지 않았다. 김 형사는 그것을 민준의 노트와 비교했다. 비슷했다. 한편 박 할머니는 3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아들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민준의 오래된 사진을 어루만지며 봉사활동 단체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때 무언가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책상 구석, 책 더미 뒤에 낡은 갈색 서류 봉투가 끼워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봉사단체에서 온 몇 통의 편지와 구호지역 목록, 그리고 빨간색 마커로 쓰인 이름 하나가 있었다. 강태식, 영월 현장 책임자.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박 할머니는 그 봉투를 꽉 쥐었다. 손이 차가워지고 숨이 막혔다. 오호실을 빌렸던 남자 강태식. 사람 머리를 남기고 간 그가 과거에 민준과 함께 일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녀는 김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형사는 그날 밤 바로 찾아왔다. 그는 박 할머니가 가져온 모든 서류를 읽었다. 그 안에는 약간 빛바랜 단체 사진이 한 장 있었다. 하지만 오른쪽 구석에 있는 강태식의 모습은 분명했다. 더 젊었지만 그 차가운 눈빛은 그대로였다. 어머님, 이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김 형사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 연관성을 확실히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님께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그 사진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희망이 싸웠다. 강태식은 민준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을까? 희생자가 한 명 이상일까? 그날 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고 번개가 쳤다. 바람이 지붕을 때렸다. 그리고 그 소박한 집 안에서 한 어머니가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천장을 응시했고 입술은 기도 속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제천시 어딘가에서 이제 수배자가 된 강태식은 다음 계획을 짜고 있었다. 그날 밤 제천에는 거센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고 집집마다 문이 바람에 삐걱거렸다. 제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김진우 형사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점점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는 사진들을 응시했다. 민준의 사진, 강태식의 사진, 봉사단체의 현장 기록, 피 묻은 셔츠 조각, 모든 것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냉장고와 셔츠 조각에서 나온 지문 결과가 마침내 나왔다. 32세의 강태식, 그의 신원과 일치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경찰 데이터베이스에서 강태식은 3년 전 영월에서 발생한 재난구호기금 횡령 사건의 증인이었던 기록이 있었다. 그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지만 민준 역시 같은 시기에 실종되었다. 김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록 보관실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내왔다. 그는 영월 사건의 경위를 다시 읽었다. 5천만 원이 넘는 구호기금이 사라졌다. 몇몇 봉사자들은 민준이 그 비리를 알고 있었고 신고할 생각이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가 행동에 옮기기 전에 사라졌고 강태식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했다. 만약 강태식이 정말 연루되었다면 민준은 살해당한 것일까? 그 시각 강태식은 제천과 단양 경계에 있는 낡은 월세방에 숨어 있었다. 얼굴은 피곤했고 턱수염이 듬성듬성 나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창문 커튼 뒤에서 밖을 감시했다.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하숙집 방에서 사람 머리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지역 언론에 퍼진 이후 강태식은 수배자가 되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바닥에 앉았다. 앞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있었다. 안에는 현금 뭉치와 대포폰 2개, 그리고 위조 여권이 들어있었다. 강태식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과거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이 아니면 끝이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 틀어졌어. 오늘 밤 당장 빠져나가야겠어. 전화기 저편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답했다. 넌 너무 오래 머물렀어. 잡히면 거물들 이름까지 다 불게 될 거야. 강태식은 잠시 침묵했다. 난 입 열지 않아. 날 빼내주기만 한다면. 통화가 끝났다. 강태식은 자신에게 하룻밤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박순자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 사라진 날들은 항상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다시 민준의 일기장을 펴고 예전에 무심코 넘겼던 한 페이지를 다시 읽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엄마는 진실이 언제나 드러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지만 밤에는 문을 굳게 닫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때렸다. 그녀는 항상 늦게 돌아와 방문을 굳게 닫던 강태식을 떠올렸다. 민준은 사라지기 전에 비슷한 것을 보았던 것일까? 그녀의 마음이 요동쳤다. 그녀는 일어나 민준의 물건들을 보관해둔 낡은 장롱을 열었다. 그곳 작은 상자 안에서 그녀는 마커로 글씨가 쓰인 낡은 파란색 USB를 발견했다.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엄마께. 다음 날
김 형사에게 그 USB를 건네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USB의 내용은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민준이 카메라 앞에서 말하고 있는 영상이었다. 그의 뒤에는 구호단체의 로고가 보였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박민준입니다. 저는 강태식을 포함한 몇몇 현장 요원들의 기금 횡령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허위 송금 내역, 가짜 영수증, 그리고 요원들 간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만약 제가 사라진다면 이 사실을 경찰에 전해 주십시오. 저는 진실이 두려움보다 강하다고 믿습니다. 김 형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음모였고 민준은 순교자였다. 추적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김 형사와 그의 팀은 강태식의 마지막 거래 내역, 휴대폰 신호, 심지어 근처 가게의 CCTV까지 추적했다. 이틀 만에 그들은 은신처를 특정했다. 예전에 중장비 창고로 사용되던 빈 집이었다. 체포작전이 있던 밤, 김 형사는 그 어두운 집 앞에 섰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강태식, 경찰이다. 손 들고 나와. 대답이 없었다. 오직 바람 소리와 나무십 스치는 소리뿐이었다. 그때 안에서 총성 한 발이 들렸다. 경찰이 급습했다. 강태식은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왼쪽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자살을 시도했지만 총알은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다. 그는 살아있었다. 수갑이 채워진 채 고개를 숙인 강태식은 마침내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박순자 할머니는 언론에서 한 이름을 들었다. 강태식, 봉사자 박민준 살해 및 실종 사건의 주범.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큰 질문이 하나 있었다. 민준의 시신은 어디에 있는가? 강태식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김 형사는 확보된 증거들로 정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체포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박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갔다. 박 할머니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 아들이 옳았어. 진실은 언제나 제갈 길을 찾는 법이구나. 차갑고 어두컴컴한 취조실. 강태식은 쇠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손은 여전히 수갑에 채여 있었고 셔츠는 어깨 부분이 찢어져 있었다. 붕대가 총상을 감싸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김진우 형사가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서류 뭉치와 민준의 사진 한 장을 내려놓았다. 강태식은 말이 없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언뜻 운명에 체념한 남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김 형사는 강태식 같은 사람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필요한 것은 작은 틈이라고 생각했다. 강태식. 김 형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우린 영상도 있고 횡령 증거와 민준 씨가 사라지기 전에 기록도 가지고 있다. 강태식은 반응이 없었다. 김 형사는 다가가 민준의 USB에서 나온 사진 한 장을 펼쳤다. 쓸쓸한 언덕을 배경으로 한 낡은 목재 창고 사진이었다. 이곳 기억나나? 김 형사가 물었다. 강태식의 손이 주먹을 쥐었고 턱이 단단해졌다. 우린 찾아낼 거다. 우리를 돕든가 아니면 평생 희생양으로 남든가.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몇 분이 흐른 후 강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 녀석은 착한 애였어. 이런 세상에 있기엔 너무 깨끗했지. 김 형사는 잠자코 강태식이 말하도록 두었다. 민준이는 너무 많은 걸 알았어. 증거들을 찾아냈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 처음엔 그냥 감시하라는 지시만 받았어. 하지만 윗선들이, 그들이 두려워했어. 그 녀석을 조용히 시켜야 한다고 했지. 윗선들이 누군데? 김 형사가 재빨리 끊었다. 강태식은 그를 쳐다보았다. 봉사자들이 다 깨끗한 줄 아나? 대부분은 그냥 사업거리 찾으러 온 거야. 돈이 들어오면 기금은 빼돌려지고 재난을 이용해서 자기들 배만 불리는 거지. 민준이는. 그 녀석은 방해물이었어. 강태식은 고개를 숙였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 맹세해. 하지만 그날 밤 창고에서 우린 다퉜어. 그 녀석이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어. 난 당황해서 그를 밀쳤고 머리를 대들보에 부딪혔지. 쓰러졌어. 김 형사는 펜을 꽉 쥐었다. 죽은 줄 알았어. 무서웠지. 창고 뒤에 라일락 나무 아래에 혼자 묻었어. 아무 표시도 없이. 김 형사는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럼 냉장고 속 머리는 강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민준이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그 살인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했는지는 알아. 다음 날 김 형사는 팀을 이끌고 강태식이 말한 장소로 향했다. 3년 전 재난 당시 물류 거점이었던 수매각의 낡은 창고였다. 그 뒤에는 커다란 라일락 나무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다. 잡초로 뒤덮인 단단한 땅 아래
팀은 땅을 파기 시작했다. 3시간이 지나서야 그들은 유골의 흔적을 발견했다. 붉은 흙과 뿌리들 사이에서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낡은 목걸이가 나왔다. 박순자 할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했다.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다. 시신 가방을 옮기는 경찰관들을 멀리서 바라보는 그녀의 몸이 떨렸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단지 눈만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마음이 천천히 베이는 듯했다. 내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녀는 자신에게만 들릴 듯 속삭였다. 민준의 시신 발견 소식은 널리 퍼졌다. 언론은 구호기금 음모, 단체 내부자의 연루, 그리고 인도주의의 가면 뒤에 숨겨진 배신을 집중 조명했다. 강태식은 초기 재판에서 민준 살해 및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횡령에 연루된 인물들의 명단, 그동안 깨끗하다고 여겨졌던 지역 공무원을 포함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하나 있었다. 냉장고 속의 머리. 강태식은 그것이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심지어 그 이야기를 할 때 두려워하는 듯 보였다. 그 방을 쓴 건 나뿐만이 아니었어. 내가 떠난 후에 누군가 왔어. 나보다 더 위험한 누군가가. 김 형사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강태식이 떠난 후 누가 그 방에 들어왔을까? 그곳을 보관 장소로 사용하는 또 다른 살인 조직이 있었던 걸까? 박 할머니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오호실을 지날 때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려졌다.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어느 날 밤을 떠올렸다. 민준이 사라지기 전 그의 방을 청소할 때 민준이 했던 말. 엄마, 나중에 누가 오호실에 묻게 되면 조심하세요. 그때 그녀는 그저 아들이 농담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웃어넘겼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이 다른 의미를 품고 울려 퍼졌다. 민준은 이미 알고 있었을까? 그 방이 오랫동안 그 단체가 숨겨온 더러운 장소였을까? 주말에 김 형사는 다시 박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그는 할머니와 함께 앉아 따뜻한 차와 튀김을 먹었다. 어머님의 용기 덕분에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말했다. 박 할머니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전 그저 제 아들이 그렇게 잊히는 걸 원치 않았던 한 엄마일 뿐이에요. 그녀는 이제 집벽에 봉사단체복을 입고 웃고 있는 민준의 사진을 걸어두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정직함은 결코 죽지 않는다. 빛날 시간이 잠시 늦춰질 뿐. 그리고 저 밖 어딘가에서는 아직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진실이 있을지도 몰랐다. 민준의 시신이 발견되고 강태식이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박순자 할머니의 하숙집이 있는 작은 골목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큰 질문이 하나 있었다. 냉장고 속 머리의 주인은 대체 누구인가? 제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전문가팀이 밤낮으로 작업했다. 그 머리는 깨끗하게 처리되고 스캔되었으며 지난 5년간 충청북도 지역의 실종자 데이터와 비교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허사였다. 지문 일치 없음. 기술자가 말했다. 치아 상태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치과 기록으로 신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DNA 또한 저희 데이터베이스의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김 형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피해자가 다른 지역 출신일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면 신원이 의도적으로 삭제되었을 수도 있다. 하나의 사건이 해결되자 새로운 미스터리가 떠올랐다. 한편 박 할머니는 이번에는 김 형사와 함께 오호실을 다시 청소했다. 그녀는 오래된 장을 덮고 싶었지만 김 형사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고 느꼈다. 김 형사는 방 전체를 샅샅이 조사했다. 낡은 장롱 뒤에서 그는 약간 헐거운 합판을 발견했다. 그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떼어내자 그 뒤에 아주 깔끔하게 숨겨진 작은 검은 비닐봉지가 나타났다. 안에는 손으로 쓴 쪽지가 들어있었다. 날 찾지 마. 내가 왜 이래야만 했는지 넌 절대 이해 못할 거야. 에이브링고. 또 다른 물건 하나. 낡은 모델의 소형 카메라였다. 낡았지만 안에는 여전히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었다. 그 메모리 카드는 즉시 경찰 IT팀에 의해 분석되었다. 몇 시간 후 2개의 영상이 복구되었다. 첫 번째 영상은 흐릿하고 흔들리며 강태식이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상대방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목소리만 들렸다. 네가 날 그렇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너한테 뒤처리하는 법을 가르쳐줬는지 잊지 마. 두 번째 영상은 더 끔찍했다. 손이 묶이고 눈에 멍이 든 젊은 남자가 오호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가자 화면이 어두워졌다. 그 전에 거친 숨소리와 한 문장이 들렸다. 내가 죽인 게 아니야. 하지만 난 무언가를 숨겨야만 했어. 김 형사는 두 번째 범인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더 위험한 인물. 강태식은 아마 작은 졸에 불과했을 것이다. 옆방 세입자 이수진이 다시 충격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강태식이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키가 크고 검은 재킷과 마스크를 쓴 사람이 복제 키로 오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전 그게 강태식 씨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몸집이 더 컸어요. 걷는 방식도 달랐고요. 이수진이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녹화 시간과 이수진의 증언을 바탕으로 피해자는 강태식이 방을 떠난 후에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김 형사는 수사를 확대했다. 그는 골목 앞 가게를 찾아가 의심되는 날짜의 CCTV 녹화 영상을 요청했다. 화면에는 새벽 2시경 검은색 스포츠 오토바이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운전자는 풀페이스 헬멧을 쓰고 있었다. 그는 골목 입구에서 멈춘 뒤 걸어 들어갔고 하숙집 단지 안으로 사라졌다. 강태식이 유일한 열쇠가 아니야.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 대체 누구지? 김 형사는 중얼거렸다. 박 할머니는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오래된 월세 납부 기록을 정리하다가 6호실 세입자의 이름이 적힌 노트를 발견했다. 장세훈. 그는 강태식이 오기 한 달 전, 단 일주일만 머물렀다. 어머님, 이 사람 기억나세요? 김 형사가 노트를 보여주며 물었다. 네,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수술 후 회복 중이라며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죠.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했더니 거칠게 거절했어요. 박 할머니가 대답했다. 언제 떠났나요? 말도 없이 한밤중에요. 하지만 그때부터 5호실과 6호실이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새 들어있는 방은 하나인데 가끔 두 방에서 동시에 발소리가 들리곤 했거든요. 김 형사의 눈이 커졌다. 그는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었어. 옮겨 다닌 거였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강태식은 더 높은 누군가에 의해 게임에 끌어들여졌다. 그 주범은 이제 장세훈으로 보였다. 5호실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더 어두운 범죄를 위한 경유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김 형사가 자신의 모든 발견을 상사에게 보고했을 때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민준 사건은 끝났어. 새로운 소란 피우지 마. 서장이 차갑게 말했다. 김 형사는 얼어붙었다. 이 사건을 덮으려는 거대한 힘이 있었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무언가가. 그날 밤 김 형사는 박 할머니를 찾아갔다. 어둑한 거실에서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어머님, 수사를 계속하고 싶지만 금지당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잠잠해지길 원해요. 민준이 잊히고 냉장고 속 머리가 기술적인 실수로 처리되도록요. 박 할머니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형사님이 침묵하면 제 아들은 헛되이 죽는 거예요. 김 형사는 그 노부인을 깊은 존경심으로 바라보았다. 멀리 골목 끝에 주차된 검은 차 안에서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가 박 할머니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를 꺼냈다. 그 위에는 작은 숫자 5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나직이 미소 지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음 며칠간 박순자 할머니의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평온한 고요가 아니라 결의를 품은 고요였다. 김진우 형사로부터 상부의 수사 중단 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박 할머니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만약 그들이 움직일 수 없다면 자신이 마지막 증인이 되어야만 했다. 그녀는 수사관이 아니었다. 주름진 손과 지친 몸을 가진 한 어머니일 뿐이었다. 하지만 유일한 아들을 잃은 것은 평범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 밤 계속해서 벌어지는 구멍이었다. 그날 아침 박 할머니는 부엌에 앉아 오래된 물건 더미에서 찾았던 민준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낡은 종이들 사이에서 날짜 없는 편지 한 장이 있었다. 급하게 아마도 두려움 속에서 쓴 듯한 글씨였다. 엄마, 단체에 있는 누군가가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내가 어디 사는지, 심지어 5호실이 꽤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는 것까지 알아요. 확인 없이 아무도 그 방에 들이지 마세요. 장세훈이라는 이름의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박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일어나 곧장 장세훈이 머물렀던 6호실로 향했다. 방 열쇠는 아직 보관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찢어진 커튼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하지만 벽에 있는 무언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장롱 뒤에 붙어있는 작은 코팅된 종이였다. A지점, 중원대로 포도 창고, B지점, 남부 순환로 옛 초소뒤 오두막, C지점, 남부로 77번지 빈집 지하. 박 할머니는 모든 것을 손으로 베껴 썼다. 그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장세훈의 조직과 관련된 범죄 현장일 가능성이 높은 장소들의 목록이었다. 그날 밤 박 할머니는 민준의 낡은 재킷과 메모를 챙겨 집을 몰래 빠져나왔다. 그녀는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지금은 버스 터미널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는 박씨 아저씨의 가게로 갔다. 박 씨, 도움이 필요해요. 박 씨는 늙었지만 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의 눈빛은 진지하게 변했다. 남부로 그 집은 예전에 퇴역군인 소유였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후로 비어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수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됐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못했죠. 박 할머니는 손을 꽉 쥐었다. 제가 거길 가봐야겠어요. 할머니, 무모해요. 하지만 경찰을 기다리면 모든 게 묻힐 거예요. 다음 날 밤 주머니에 작은 손전등과 십자가 하나만 넣은 채 박 할머니는 남부로 77번지의 빈집으로 향했다. 집은 크고 어두웠으며 울타리는 녹슬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다. 잡초가 길을 뒤덮고 있었다. 문에서는 열쇠가 자주 사용된 흔적이 보였다. 이 집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는 말과는 달랐다. 떨리는 숨을 내쉬며 그녀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경첩의 삐걱거리는 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고 방들을 하나씩 둘러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구석에서 지하로 이어지는 작은 나무 문을 발견했다. 좁고 축축한 계단,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녀를 비밀로 가득 찬 세상의 깊은 곳으로 이끄는 듯했다. 그 아래에는 벽돌로 된 작은 방이 있었다. 안에는 쇠캐비닛과 낡은 나무 책상, 그리고 바닥에 거의 말라붙은 핏자국이 있었다. 박 할머니는 모든 것을 열어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낡은 휴대폰으로 재빨리 사진을 찍고 서둘러 다시 올라왔다. 하지만 그녀가 거의 빠져나오려 할 때 발소리가 다가왔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장롱 뒤에 숨었다. 틈새로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가 보였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컸으며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에 들린 열쇠를 알아보았다. 오실 열쇠였다. 그 남자가 다시 나가기까지 거의 2시간이 걸렸다. 그가 길모퉁이에서 사라지자마자 박 할머니는 즉시 달렸다. 숨이 차고 무릎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다음날 그녀는 김 형사를 만나 모든 증거를 건넸다. 지하방 사진, 장소 목록, 그리고 장세훈을 엿볼 때 몰래 녹음한 자신의 목소리까지. 김 형사는 모든 것을 읽었다. 어머님, 이건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김 형사는 비밀리에 남부로의 집을 다시 조사했다. 그가 신뢰하는 소규모 팀과 함께 잠입했다. 그 지하방에서 그들은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다. 피 묻은 봉사단체복, 여러 개의 위조 신분증, 그리고 구호단체 출입증, 모든 것이 한 이름을 가리켰다. 장세훈, 충북지역 물류 총괄 책임자. 언론에 한 번도 등장한 적 없지만 그림자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던 인물이었다. 박 할머니는 그날 밤 민준의 집 앞에 서서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진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다시 잃지 않을 것이었다. 다른 곳에서 장세훈은 의자에 앉아 휴대폰 메시지를 열었다. 그 할머니가 끼어들기 시작했어. 계획을 서둘러야 해. 그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다시 오호실에서 시작하지. 밤이 천천히 내려앉으며 골목 구석구석에 차가운 기운을 남겼다. 박순자 할머니의 작은 집은 고요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낡은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그 노부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진우 형사가 남부로의 빈집에서 증거를 수집한 지 이틀이 지났다. 그리고 그 이후로 소식이 없었다.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경찰서는 조용했다. 심지어 평소 마루 앞에 앉아있기를 좋아하던 최 통장마저도 박 할머니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피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들이 모든 접근을 차단하기 시작했어. 그녀는 생각했다. 박 할머니는 다시 민준의 방에 앉아 염주와 아들의 낡은 일기장을 들었다. 그 책의 뒷페이지에서 그녀는 거의 희미해진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모든 것이 어두울 때 엄마, 작은 빛을 믿으세요. 그들이 그 불꽃을 끄게 두지 마세요.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똑똑똑. 앞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묵직하고 느리지만 압박하는 소리였다. 박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문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악몽 속을 걷는 듯했다. 심장이 전쟁의 북소리처럼 울렸다. 그녀는 창문으로 엿보았다.
키가 큰 검은 재킷의 남자.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틀림없이 장세훈이었다. 박순자 어머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차갑게 울렸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현명한 분이라는 걸 압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박 할머니는 문손잡이를 꽉 쥐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여시죠. 아니면 제 방식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순식간에 박 할머니는 부엌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작은 부엌칼을 집어 옷 속에 숨겼다. 그리고 뒷문을 열고 집 옆에 좁은 골목으로 몰래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골목 끝에 다른 두 남자가 서 있었다. 출구를 막고 있었다. 박 할머니가 돌아섰을 때 그곳에는 이미 장세훈이 부엌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마스크로 반쯤 가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다.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어머님? 순식간에 덩치 큰 두 남자가 박 할머니를 강제로 집 안으로 다시 밀어넣었다. 그들은 그녀의 손을 거실 의자에 묶었다. 장세훈은 그녀 앞에 앉아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다. 그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그 눈빛, 3년 전 민준이 친구 몇 명을 집에 데려왔을 때 보았던 그 눈빛이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 아들을 압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이 세상이 공정하다고 너무 믿었죠. 박 할머니는 증오에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원하는 게 뭐야? 장세훈은 일어나 책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저 더 이상 기록도, 증거도,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서랍을 열고 다른 서랍들을 뒤지며 USB, 사진, 노트를 찾았다. 민준이는 너무 많은 흔적을 남겼어. 그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어머님은 너무 많은 것을 아시고, 하지만 그가 더 나아가기 전에 집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빠른 발소리가 다가왔다. 경찰이다. 문 열어. 장세훈은 나직이 욕을 했다. 그는 두 부하를 쳐다보았다. 한 명은 뒷문으로, 한 명은 지붕으로. 이건 내가 처리하지. 하지만 그들이 도망치기도 전에 앞문이 부서지며 열렸다. 김진우 형사가 들어섰다. 얼굴은 먼지투성이었고 눈은 붉었지만 발걸음은 확고했다. 그의 뒤에는 중무장한 경찰관 5명이 작은 집을 포위했다. 손들어 장세훈. 장세훈은 손을 들었지만 그의 손에는 작은 물건이 쥐어져 있었다. 라이터였다. 내가 무너지면 모든 비밀도 함께 불타는 거야. 그는 라이터를 켜고 주머니 속 작은 병에서 꺼낸 액체를 뿌린 바닥으로 던지며 말했다. 불길이 즉시 번졌다. 김진우 형사가 달려들어 장세훈을 쓰러뜨렸다. 다른 두 경찰관이 의자에서 박 할머니를 구출했다. 불과 연기의 혼란 속에서 긴장감은 짧은 싸움으로 폭발했다. 장세훈의 두 부하는 도망치는 데 성공했지만 주범은 산채로 체포되었다. 몇 시간 후 일부가 거의 타버린 집 앞에서 김진우 형사는 박 할머니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은 검댕으로 가득했고 얼굴에는 가벼운 상처가 있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잠시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사라지셨을 때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이제 제가 되어버린 오씨를 깜박이지 않고 응시했다. 저 방은 영원히 닫혀야 해. 장세훈은 이제 특별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의 입은 굳게 닫혔지만 증거는 충분했다. 지하의 집, 출입증, 그리고 민준의 카메라에 담긴 녹화, 새로운 이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거대한 조직망이 파헤쳐지고 있었으며 박 할머니는 이제 단지 희생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그 작은 골목에서 사람들은 다시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놀기 시작했고 박 할머니의 집 외벽에는 새로운 글귀가 하나 생겼다. 오실은 불탔지만 진실은 계속해서 타오를 것이다. 제천지방법원은 그날따라 평소보다 더 붐볐다. 지역 언론이 모여들고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재판에 설 이름이 바로 장세훈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민준의 실종과 오실 냉장고 속 신원 미상 머리에 배후에 서 있던 미스터리한 인물이었다. 그 군중 속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소박한 회색 한복을 입고 홀로 서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쪼글졌고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시선은 폭풍을 겪은 호수처럼 깊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야. 내 아들의 이름을 지키고 그동안 덮여있던 진실을 묻기 위한 것이야. 법정에서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장세훈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박민준 및 신원미상의 피해자 한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관여했으며
인도주의적 구호단체를 돈 세탁과 장기 밀매의 위장수단으로 악용한 범죄 조직에 책임이 있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모든 문장이 천둥처럼 느껴졌다. 장세훈은 피고인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고 셔츠는 깨끗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눈에는 차가움만이 서려 있었다. 검사는 민준의 USB에서 나온 영상을 틀고 사진, 노트, 그리고 남부로의 집에서 나온 비밀 카메라, 녹화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장세훈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저는 단지 중간책일 뿐입니다. 저보다 더 큰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들의 이름을 대시오. 검사가 다그쳤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들은 계속 움직일 겁니다. 머리 하나가 잘리면 두 개가 돋아나죠. 증인 신문 차례가 되자 박순자 할머니의 이름이 불렸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용기로 가득 차 있었다. 재판장 앞에서 그녀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했다. 저는 수사관도 아니고 법률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주부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정직했기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것은 압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저는 제 집에서 증거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장세훈을 가리켰다. 한밤중에 하숙집방으로 오는 것을요. 저는 민준이가 사라지기 전에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판사가 기록했고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장세훈은 고개를 돌려 박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무딘 칼처럼 소리 없이 천천히 찔러 들어왔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가 아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그를 마주보았다. 당신은 3년 동안 시신도 없이 자식을 묻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단지 왜 그랬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장세훈은 침묵했다. 그의 턱이 굳어졌지만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거의 보일 뻔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흔들리기에는 충분했다. 민준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가 나직이 말했다. 법정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단지 그를 조용히 시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저항했습니다. 너무 고집이 셌어요. 이상주의적인 아이였죠. 검사는 즉시 덧붙였다. 그리고 그래서 당신은 그를 죽였습니까? 장세훈은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어깨가 약간 처졌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날 재판이 끝난 후 박 할머니는 법원 뒤뜰에 홀로 앉아 있었다. 김진우 형사가 작은 매점에서 뜨거운 차 2잔을 사들고 다가왔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그가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하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침묵하면 누가 민준이를 위해 말해주겠어요? 오늘 재판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언론이 그들의 조직을 조명하기 시작했고 정부 부처에서도 나설 겁니다. 박 할머니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길 바랄 뿐이에요. 며칠 후 시립공동묘지에 새로운 무덤이 생겼다.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박민준, 봉사자, 아들, 그리고 진실의 투사. 당신의 정직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빛나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뿐. 박 할머니는 그곳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어릴 때 좋아했던 제스민 꽃을 가져왔다. 그녀 주위에는 하숙집 사람들, 최 통장, 심지어 터미널 경비원 박 씨까지 와 있었다. 모두가 침묵했다. 모두가 이것이 단순한 장례식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날 하늘은 흐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오직 부드러운 바람만이 마치 민준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듯 지나갈 뿐이었다. 한편 장세훈의 법적 절차는 계속되었다. 새로운 이름들이 드러났고 몇몇 공무원들이 구속되었으며 그 구호단체는 잠정적으로 활동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아직 건드리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 김 형사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동맹이 생겼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은 한 어머니였다. 그리고 오실은 철거되고 작은 기도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 벽에는 나무판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한때 상처를 품었으나 이제는 정직한 영혼들을 위한 기도의 장소가 되리라. 마지막 재판이 열리고 장세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박순자 할머니의 하숙집이 있는 작은 골목은 이제 더 평온한 삶을 되찾았다. 한때 두려움의 근원이었던 오호실은 이제 사라졌다. 대신 민준의 기도실이 생겼다. 누구든 들어와 기도하거나 작은 종이에 희망을 적을 수 있는 곳이었다. 박 할머니는 매일 오후 그곳에 앉았다. 더 이상 울지 않았지만 기억을 힘으로 엮어가고 있었다. 매일 누군가 와서 기도를 남겼다.
잃어버린 자식,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해 쓰거나 혹은 단지 그 하숙집이 다시 숨쉬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을 남겼다. 옆방의 이수진은 이제 박 할머니를 도와 하숙집이를 돌봤다. 그녀는 심지어 오후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예전에 고집 세던 최 통장은 이제 더 세심하게 단지의 안전을 지켰다. 심지어 터미널 경비원 박 씨는 종종 골목에 사는 홀어머니들을 위해 생필품을 가져왔다. 예전에는 진실이 경찰의 몫이라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평범한 어머니들이 진실을 외치더군요. 어느 오후 최 통장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박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 목소리가 있어요. 말할 것인지 침묵할 것인지의 문제일 뿐이죠. 한편 도시 한 구석의 작은 사무실에서 김진우 형사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장세훈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그는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느꼈다. 수사 과정에서 민준의 노트북에 있던 한 파일이 심층적으로 분석되지 못했다. 제3의 그림자라는 제목의 폴더였다. 김 형사는 그것을 다시 열었다. 그 안에는 민준이 희망의 땅이라는 또 다른 구호단체의 의심스러운 금융활동을 기록해 놓았다. 그 단체는 공식적인 블랙리스트에 없었고 심지어 지금은 다른 지역의 수재민들을 돕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기록에는 장세훈 조직의 일부 거래가 희망의 땅 재단 소유 계좌로 흘러들어간 증거가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김 형사는 중얼거렸다. 그는 그날 밤 박 할머니의 집으로 갔다. 따뜻한 차와 삶은 고구마가 있는 부엌에 앉았다. 어머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민준이가 희망의 땅이라는 단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박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때 그 애가 깨끗해 보이는 한 지부가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엄마,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도 연관이 있을지 몰라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전 그저 평범한 걱정인 줄 알았어요. 김 형사는 재무보고서 출력물을 보여주었다. 이건 민준이의 기록입니다. 장세훈에게서 그들 쪽으로 불분명한 송금이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 종이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멈추지 마세요, 형사님. 어쩌면 민준이가 아직 완전히 평안하지 못할지도 모르니까요. 김 형사는 이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 다시 벌집을 건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소규모 자원봉사자팀, 독립언론인, 그리고 예전에 민준과 함께 현장에서 일했던 동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명은 현재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전직 물류 코디네이터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다. 저도 그 자금 흐름에 대해 의심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질문하자마자 바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박 할머니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민준의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름은 빛5 재단. 민준이 남겨줬던 오호실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정의가 시작된 곳이기도 했다. 그 재단은 실종자 가족을 돕고 무료 상담 공간을 제공하며 정치적 압력 없이 일하고 싶은 정직한 자원봉사자들을 모았다. 내 아들은 이제 없지만 그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박 할머니는 소박하지만 감동적인 개소식에서 말했다. 수십 명의 주민들 앞에서 이수진은 민준을 기리는 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린아이들이 하나씩 촛불을 켜고 기도실 안에 놓았다. 벽에는 사라진 것이 떠난 것은 아니며 침묵하는 것이 패배한 것은 아니다. 작은 것이 큰 빛이 될 수 있다. 라는 글귀가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모든 사람이 돌아가고 불이 꺼진 후 박 할머니의 집문 아래로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안에는 CCTV 화면을 찍은 흐릿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장세훈이 얼굴이 가려진 누군가와 함께 차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 뒷면에는 쪽지가 있었다. 장세훈이 입을 다물었다고 모든 게 끝난 줄 아나. 박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늙은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들아,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하지만 우리도 멈추지 않을 거란다. 김진우 형사는 그날 밤 박순자 할머니가 발견한 흐릿한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장세훈의 모습은 분명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얼굴이 가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작은 디테일을 남겼다. 오른손에 낀 사자 머리 모양의 금반지. 김 형사는 그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수사 결과물 중 오래된 폴더를 열어 2년 전 지역 구호활동 회의 때의 사진들을 다시 뒤졌다. 그중 한 사진에서 장세훈과 악수하는 누군가가 같은 반지를 끼고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윤태영, 희망의 땅 재단 이사장이었다.
김 형사는 즉시 예전 봉사자였던 여성에게 연락했다. 혹시 윤태영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태영. 물론이죠. 거물이에요. 모든 큰 프로젝트, 구호물자 경로는 그를 거쳐야 해요. 하지만 모두 그의 이름을 언급하기를 두려워하죠. 본부 직원들조차 그가 윗선으로 바로 통하는 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윗선? 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는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김 형사는 이것이 작은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가 모든 증거를 경찰서 상사에게 보여주었을 때 반응은 실망스러웠다. 그만해, 김 형사. 우린 이미 장세훈을 잡았어. 더 깊이 파지 마. 경력 끝내고 싶어? 김 형사는 굳어진 턱으로 사무실을 나왔지만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경력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민준과 박 할머니, 그리고 목소리를 잃은 모든 이들을 위해 일했다. 그날 오후 김 형사는 서류로 가득 찬 서류철을 들고 박 할머니의 집으로 갔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 사람 이름은 윤태영입니다. 어머님, 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게 한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신고할 건가요? 아니요. 그가 스스로 그림자 밖으로 나오게 만들 겁니다. 박 할머니는 김 형사를 쳐다보았다. 어떻게요? 그날 밤 박 할머니는 재단 블로그에 공개 사안을 올렸다.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분들께, 저는 경찰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저는 진실 때문에 사라진 아들의 어머니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압니다.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낸다면 그들은 우리 모두를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그 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이틀 만에 재단 블로그 방문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그 후 익명의 전직 봉사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메일, 사진, 증거, 심지어 비밀회의 영상까지 보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중에 충격적인 짧은 영상 하나가 있었다. 그 영상에는 장세훈과 윤태영이 밀실에 앉아 심각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윤태영이 말했다. 만약 그 녀석 민준이를 통제할 수 없다면 너에게 맡기겠다. 하지만 깨끗하게 흔적 없이 처리해야 해. 그리고 장세훈이 답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보장이 필요합니다. 희생양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윤태영은 웃으며 사자 반지를 들어보였다. 이 사자가 내 손에 있는 한,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해. 그 영상은 김 형사가 지하 언론인 네트워크를 통해 비밀리에 유포했다. 3일 만에 윤태영의 이름이 전국 언론을 도배했다. 정부 부처가 입장을 발표했고 반부패위원회가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동안 굳건히 서 있던 희망의 땅 재단은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겼다. 하지만 윤태영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사라졌다. 집에도 사무실에도 없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측근들은 그가 개인적인 용무로 해외에 나갔다고 밝혔지만 김 형사는 믿지 않았다. 그는 긴장된 얼굴로 박 할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님, 저는 그가 아직 멀리 가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는 반격할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박 할머니는 차분했다. 그녀는 작은 책장을 가리켰다. 민준이가 어둠은 항상 빛을 지우려 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빛을 지키면 그들은 눈이 부실 거라고요. 그날 밤 처음으로 박 할머니는 민준의 기도실에서 함께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하숙집 주민들뿐만 아니라 봉사자들, 다른 도시에서 온 희생자 가족들까지 찾아왔다. 그들은 실종된 사람들의 이름을 읽고 촛불을 켜고 희망을 적었다. 그리고 기도실 벽에는 이제 새로운 글귀가 걸려 있었다.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뒤에는 항상 빛이 있으니. 멀리 낯익은 검은 차 안에서 사자 반지를 낀 한 남자가 박 할머니의 집을 응시하고 있었다. 저 여자는 돌보다 더 단단하군. 그는 창문을 닫지 않았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약점을 찾아. 모든 사람에게는 대가가 있는 법이야. 그의 휴대폰 화면에 뜬 뉴스 헤드라인이 울렸다. 희망의 땅 이사장, 봉사자 범죄 조직 연루 의혹. 그리고 그 아래에는 촛불을 들고 미소 짓는 박 할머니와 김 형사의 작은 사진이 선명하게 보였다. 비밀 영상이 퍼진 지 3주. 윤태영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했다. 언론은 추적하고 정부는 압박을 받았지만 그의 흔적은 연기 같았다. 경찰이 그의 행방에 대한 제보를 쫓을 때마다 그는 이미 한 발 앞서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김진우 형사는 윤태영 같은 사람이 영원히 숨어 지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와 같은 사람은 반격을 계획할 때만 조용해진다. 그리고 그 공격은 가장 취약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오후
이수진이 허둥지둥박 할머니의 집으로 달려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 방금 시장에 갔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민준 씨에 대해 할머니 재단에 대해 묻더군요. 그 할머니, 밤에 자주 혼자 있냐고 물었어요. 박 할머니는 이수진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천둥이 울렸다. 그날 밤 부엌 창문을 닫으려던 박 할머니는 문 아래에 끼워진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빛은 꺼질 수 있지만 그림자는 항상 존재한다.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름도 서명도 없는 오직 위협뿐이었다. 김영사는 몇 시간 후에 도착하여 이수진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그 메시지를 읽었다. 걱정됩니다. 그들이 이제 어머님 주변 사람들을 목표로 삼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우린 물러설 수 없어요, 김 형사님. 박 할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만약 우리가 옳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더 밝게 빛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김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지도 한 장을 꺼냈다. 예전에 윤태영 밑에서 일했던 봉사자로부터 내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에게는 도시 외곽에 비밀 은신처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그의 동생 명의로 등록된 별장입니다. 그런 곳이 본부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할 겁니다. 김 형사가 덧붙였다. 그는 경찰이 아닌 신뢰하는 소수의 팀, 언론인, 그리고 2명의 법률 자원봉사자와 함께 그곳에 잠입할 계획이었다. 박 할머니는 직접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팀이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김 형사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민준의 낡은 기도서였다. 마지막 페이지 사이에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만약 길을 잃을 것 같으면 71페이지를 펴보세요. 김 형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그것을 재킷에 넣은 뒤 렌터카를 타고 새벽에 출발했다. 양평에 도착했을 때 목표로 한 집은 평범한 별장처럼 보였다. 가벼운 무장을 한 2 남자가 지키고 있었다. 평범한 경비 직원처럼 보였다. 하지만 밤이 되자 검은 옷을 입은 여러 남자가 말없이 드나들었다. 짧은 고갯집뿐이었다. 김 형사는 이곳이 휴양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곳은 윤태영의 남은 세력의 본부였다. 그들은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새벽 멀리서 감시하는 조의 도움을 받아 김 형사와 그의 팀은 뒷담을 넘어 별장의 지하로 잠입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류, 문서, 그리고 작동 중인 카메라가 달린 컴퓨터로 가득 찬 숨겨진 작업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주 화면에는 박 할머니의 집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영상이 떠 있었다. 김 형사는 즉시 지역 경찰에 연락하고 좌표를 보냈다. 20분 안에 지원 병력이 도착했다. 체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윤태영은 지하의 비밀문으로 도망치려다 체포되었다. 그는 말도 분노도 없이 단지 김 형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촛불 하나 꺼지지 않았다고 빛이 이겼다고 생각하나. 김 형사는 대답 대신 재킷에서 기도서를 꺼내 71페이지를 폈다. 민준의 손글씨였다. 어둠이 에워쌀 때 기억하세요. 작은 촛불 하나가 더러운 세상 전체를 불태울 수 있다는 것을. 윤태영의 체포 소식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마침내 봉사자, 범죄 조직의 배후에 있던 주범이 잡혔다. 은신처에서 나온 증거는 횡령, 계획, 살인, 그리고 국제적인 자금 세탁 등 모든 혐의를 뒷받침했다. 조직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박 할머니는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비도재단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 박민준의 이름은 국가정직 봉사자의 상징으로 추대될 것이었다. 시청에서 열린 소박한 행사에서 박 할머니에게 명패가 수여되었다. 나이에 굴하지 않은 용기, 위협에 꺼지지 않은 사랑, 이제 1000개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민준의 목소리를 위하여 박 할머니는 작은 연단에 섰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제 아들은 가장 어두운 밤에도 작은 빛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날 밤 이제 희망의 촛불들로 밝아진 작은 집에서 그녀는 민준의 방에 앉아 아들의 일기장에 글을 썼다. 우리는 끝에 가까워졌구나. 하지만 엄마는 아직 앞에 또 다른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단다. 그녀는 민준의 사진을 바라보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창문으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했다. 엄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주 가까워요. 윤태영이 체포되고 전국적인 봉사자 범죄 조직이 와해된 지 2개월이 지났다. 박민준의 이름은 이제 대학 강의실에서부터 산골의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널리 알려졌다. 많은 이들이 그에 대해 글을 썼고 그의 일기장은 심지어 사회단체의 윤리교육 자료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순자 할머니에게 이 모든 것은 명성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의 목소리를 살아있게 하고 민준이 두 번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승리 뒤에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울리는 질문이 하나 있었다. 정말 이것으로 끝난 걸까? 어느 날 밤 이수진이 당황한 얼굴로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방 서랍 안에서 이 봉투를 찾았어요. 제 것이 아닌 건 확실해요. 전 거기에 아무것도 둔 적이 없거든요. 낡은 갈색 봉투 안에는 플래시 드라이브 하나가 들어있었다. 라벨도 메모도 없었다. 박 할머니는 다음날 그것을 김진우 형사에게 건넸다. 김 형사가 그것을 노트북에 꽂자 아내 영상은 그의 피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영상은 윤태영의 지하, 은신처 보안, 카메라 녹화본이었다. 민준이 실종되기 몇 달 전에 찍힌 것이었다. 그 안에는 장세훈이 얼굴을 보이지 않는 한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깊고 묵직하며 매우 익숙했다. 그 아이는 너무 깨끗해. 이용하든가 아니면 천천히 제거해. 하지만 우리 손을 쓰지는 마. 시스템이 그를 무너뜨리게 둬. 그리고 김진우 같은 하차는 경찰 나부랭이는 절대 이걸 뚫지 못할 거야. 그의 상사 자체가 우리 편이니까. 김 형사는 침묵했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그는 그 목소리를 알았다. 자신이 민준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았을 때 들었던 목소리였다. 그는 즉시 국가반부패위원회에 연락했다. 새로운 수사가 시작되었다. 2주 만에 김 형사가 예전에 근무했던 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 3명의 고위 공직자 이름이 드러났다. 그는 과거 모든 수사를 중단시키고 민준이 평범하게 실종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김 형사가 장세훈 사건을 건드리는 것을 금지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이제 공식적으로 용의자가 되었다. 그날 밤 김 형사는 새로운 수사 서류 전체를 들고 박 할머니의 집으로 갔다. 그들은 작은 등불 빛만이 비추는 조용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서류들 중에는 박 할머니를 떨게 만든 것이 하나 있었다. 민준의 시신에 대한 새로운 부검 결과였다. 최신 발견에 따르면 민준은 사고나 추락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교살당했고 그 후 시신이 옮겨져 사망 시간을 모호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장되었다. 박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손이 떨렸지만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내 아들은 일주일 동안 두려움 속에서 버텼지만 포기하지 않았구나. 진실을 위해 침묵을 선택한 거야. 김 형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 민준 씨의 목소리가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다음 날 빛 5재단의 작은 마당에서 재단 설립 3개월 기념식이 열렸다. 여러 도시에서 온 시민들, 전직 봉사자들, 희생자 가족들, 심지어 인근 대학의 사회학과 학생들까지 촛불과 기도를 들고 참석했다. 이수진은 민준의 일기장에서 시를 낭독했다. 어린아이들은 기도실벽에 희망의 종이를 붙였다. 이제는 상근 자원봉사자가 된 최 통장이 일어나 말했다. 저는 한때 침묵했지만 오늘 저는 박 할머니와 민준 씨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 할머니가 손에 촛불을 들고 작은 연단으로 나아갔다. 저는 그저 한 어머니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식이 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사라졌을 때 어머니의 사랑이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참석한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민준이는 가장 어두운 밤에도 작은 빛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수백 개의 빛이 제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침묵, 오직 작은 촛불들 사이를 움직이는 바람소리뿐이었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에도 김 형사는 박 할머니의 집마루에 앉아 있었다. 어머님, 저 방금 본청으로 발령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떠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왜요, 형사님? 아직 듣지 못한 목소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여기서 밝힌 빛을 계속 지키고 싶습니다. 박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따뜻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하늘에는 보름달이 걸려 있었고 민준의 방 안에서는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갔다. 마치 속삭이는 듯했다. 엄마, 우리는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이 빛은 계속 지켜져야 해요. 그날 제천의 오후 하늘은 평온해 보였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 작은 길에 떨어진 나무잎들을 쓸었다. 한때 두려움 때문에 고요했던 골목 구석에서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 천천히 끄는 빗자루 소리,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의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낡은 라디오의 옛 노래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정의를 찾은 지 거의 1년. 진실이 침묵당한 이들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한 지 1년. 하지만 박 할머니에게 시간은 기억을 지우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상처를 교훈으로 슬픔을 힘으로 바꾸었을 뿐이었다. 그날 아침 그녀는 기도실 벽에 걸린 작은 칠판 앞에 섰다. 그 나무판은 예전에 비어 있었지만 오늘 검은색 마커로 새로운 글씨가 채워질 것이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썼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킨 진실은 이제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목소리 내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의 정직한 목소리가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여튼 미소를 짓고 뒤로 물러나 마치 민준의 얼굴을 보듯 그 칠판을 바라보았다. 방 한쪽에서는 이수진이 오늘 오후에 올 작은 손님들을 위해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옆 도시에서 온 한 무리의 젊은 봉사자들이 박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직접 배우고 싶어 했다.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 민준 씨의 빛이 이렇게 멀리까지 갈 줄은요.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민준이가 자신의 빛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박 할머니가 대답했다.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심었지. 그날 밤 김진우 형사는 연수를 위해 본청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들렀다. 그는 예전처럼 박 할머니 집 마루의 나무 의자에 앉았다. 어머님, 그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감사 인사하러 온 게 아니라 민준이를 위해 기도하러 온 거잖아.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머님이 믿는 경찰, 눈 감지 않는 경찰로 남겠다는 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돌아가기 전 김 형사는 민준의 일기장 사이에 작은 물건 하나를 끼워 넣었다. 뒷면에 민준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태양 모양의 배지였다. 그 빛은 계속 존재해야 합니다, 어머님. 어떤 형태로든요. 일주일 후 비도재단은 도청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박 할머니는 봉사자 보호와 사회윤리에 관한 전국 세미나에서 연사로 나서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녀는 소박한 무대에 올랐다. 공식적인 정장이나 비싼 옷이 아닌 법정에서 처음 증언할 때 입었던 것과 같은 회색 한복 차림이었다. 왼손에는 민준의 일기장, 오른손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상징처럼 작은 촛불이 들려 있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민준이를 만난 적이 없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직하고 용감하며 불의에 굴하지 않는 사람. 그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말하기 시작하지 마세요. 침묵. 그리고 나서 조용한 박수 소리가 방을 채웠다.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듣는 이의 가슴을 떨리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날이 바뀌고 해가 거의 저물어 갔다. 어느 맑은 아침 박 할머니는 민준의 방 창문을 열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집 앞마당을 바라보았다. 8살쯤 된 한 여자아이가 고개를 돌려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저희 기도실에 새로운 소원을 걸고 싶어요. 괜찮아요? 물론이지, 얘야. 들어오렴. 이 집은 너희들 집이기도 하단다. 아이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들어왔다. 그리고 기도실 벽, 민준의 이름 옆에는 이제 형형색색의 작은 종이들이 가득했다. 저는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제 친구를 지켜주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무서워하고 싶지 않아요. 박 할머니는 다시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오늘 엄마는 혼자가 아니란다. 그리고 너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 집 옆 작은 정원에서 제스민 향기를 실은 부드러운 바람이 창문으로 불어왔다. 그리고 마음으로 듣는다면 아마도 스치는 나무 씹소리 사이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속삭임이 있었을 것이다. 엄마, 우리의 빛은 이제 모두의 것이 되었어요. 친구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분명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놀라움, 분노, 후회, 심지어 이 사건의 운명에 대한 연민까지도요. 한 생명이 쓰러지고 완벽해 보였던 범죄는 거의 잊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는 이들의 끈기 덕분에 정의는 마침내 세워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건이 해결된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무모함이었을까요?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진실이 밝혀질 가치가 있다고 믿으신다면 1을, 무언가 의심스럽다고 느끼신다면 0을 눌러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그 길이 쉽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항상 정의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